먼저 존경하는 서울 중랑을 출신의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기관장님 여러분 연이어 연이틀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의 어떤 존중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 사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오늘도 모든 언론들이 그 부지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외교, 정치, 또 뭐 경제, 환경, 지역, 뭐 안전 정말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사전 정부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리께 여쭤보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결정이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는 게 누가 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사드를 설치하는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 부처 안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미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나라 각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 차원에서 차등 영향 검토를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 검토 하에 결정을 했다고 봐야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을 의원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것이 과연 결정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책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뭐 방안도 좀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경제부처로서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까? 사드 관련해서 사전에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준 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혹시 한중 간의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고 중국 측에도 물론 2월 달의 일입니다만은 한중 경제장관끼리 만났을 때 앞으로 혹시 뭐 이제 사드를 직접 검증 안 했습니다만은 뭐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고 그 중국 측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뭐 정치와 경제는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 부총리 말씀도 그렇고 총리님 말씀도 그렇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 어떤 그 조치, 군사적 관점에서만 이 부분을 평가하고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외교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어떤 그런 갈등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이게 성급히 결정됐다는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복 조치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항공 등의 업계는 이미 초비상 상태에 우리 들어가 있고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중 교역 규모는 우리 부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전면적인 문제는 정말 그냥 언론에서 제기되는 수준이지 그것이 어떤 그 실제적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뭐 이른바 컨티전시 플랜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중 간에 이것이 무슨 뭐 경제적으로 큰 표현이 좀 뭐합니다. 보복성의 대규모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총님도 생각해보고 있다는 표현도 쓰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이하게 저는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뭐 생각이라는 표현이 뭐 한다면 예측의 문제를 떠나서 표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총리께서나 부총리께서는 이런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게 경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 단계 전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효과를 미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이제 아마도 이것을 결정할 때는 경제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 뭐 자료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사드 배치는 뭐 국가 안보의 문제로 때문에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면 사드 그런 것을 고려하지 배치가 않았겠느냐고 우리 경제에 생각합니다. 미치는 영향, 특히 대중 어떤 그 교역에 있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예, 국방부 사드가 장관입니다. 실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드는 그 11차례 시험을 거쳐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격 미사일의 성공률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80 내지 90% 정도의 요격률을 갖는다고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길모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이 작년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니까 사드 요격 시험은 실전 운영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시험은 다 표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1차례 요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러한 미사일을 상정해서 그러한 조건을 맞추어서 항공기에서 투하했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다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드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가 상원위원회 보고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준중거리 포함해서 한 1000여 발을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드 한 포대에 배치된 게 총 48개죠. 6기 48발입니다. 예. 그런데 또 재장전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만약에 전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무차별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치면은 사드로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까? 사드만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요격은 패트리엇과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군은 그에 상응하는 선제적인 그러한 미사일 파괴 작전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원인을 제거해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완전 처방도 되지 않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논란을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비용 우리나라에서 더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비용은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합니다. 그건 비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주둔군 비용을 통해서 여기에 집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로 봐서 그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다 산정을 해서 이미 되어 있고 특정 무기 체계를 위해서 방위 분담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현존 지원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다 충당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추가 사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군이 전개하는 것은 미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사드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2013년도
한국일보 제가 2015년 5월 21일자를 봤더니 2013년도 5월에도 국방부가 미국에 가서 대표단이 한반도에는 사드 배치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때와 지금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한반도의 거리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 당시 그 신문이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가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 오늘 뭐 보도를 봤더니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걸로 나오시는데 사실입니까? 이미 벌써 저희 외교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모든 부서가 이견 없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윤병세 장관도 사드 배치에 서 적극 찬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 7일 NS에도 참석을 하셨나요? 예, 주요한 그 NS회의는 제가 항상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NSC 참석 기본 대상자들은 다 함께 하셨습니까? 그 NSC에 누가 참석했는지 일일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외교안보 부서 유관 장관들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도 그날 NSC 참석을 하셨죠?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그 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다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어떤 의견을 내셨냐고 여쭤보잖아요. 그 뭐 저희가 그 NSC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 말씀드리는 없고요. 필요한 그 협의를 다 했고 제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NSC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가 없나요? 무슨 의견을 피력했는지? NSC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 대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NSC 당시 회의 발언과 별개로 현재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관련돼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병세 장관님, 취임 2주년 인터뷰를 봤더니 사드 배치가 공시가 될 단계가 되면 분명히 중국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예, 뭐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외교장관 회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요? 최근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번에 결정이 이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외교에 정말 힘이 중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 혹시 올해 2월인가요?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호주 외무장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 걸 병행 추진하자 이렇게 협상안으로 제출한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다뤄진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에 이제 한국과 미국 또 안보리의 많은 국가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또 중국도 그러한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은 북핵을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그 목표 달성이 이번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역할 자체를 제거 내지는 소외시키고 있는 과정 아니면 반발까지 불러일으킬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향후 북핵 해결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의 입장은 항상 안보는 안보대로 튼튼히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그대로 또 국제 공조를 강화시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가능한 그 북한에 점증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필요한 일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 예방 외교 또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런 외교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사드 관련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좀 여쭤보겠고요.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에는 구성을 마친 날을 기산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아마 8월 4일이 인적 물적 기반이 고비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즉 공무에서 예비비가 지출된 날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 해수부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 특조위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정부는 그 법 시행일인 그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희 그 구성이 말하자면 법에 따른 그런 그 구성이 완료되고 조사 활동 시작했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그런데 특조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예, 하시냐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구성을 마친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성을 마친 건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그 저희가 외부에 그로부터 이제 저희 직원들을 공모한 때는 7월 말이고 또 예산이 배정된 때는 8월 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8월 초부터 그 법문에 있는 구성을 마친 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해수부나 뭐 정부의 주장대로 그게 시행일이 맞다면 저는 뭐 당연히 법에도 그렇게 될 텐데 법원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밖에 좀 더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희와 유사한 과거의 여러 위원회를 참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 지금 정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이 구성을 마친 날로 본 예는 전혀 없고요. 적어도 그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그 각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시행령이 뭐 아시다시피 제정된 때가 지난해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저희는 그 정부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이 특별위원장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차관님 한번 해수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활동 기산일은 이 법리적으로 2015년 1월 1일이 이 명확하게 지금 이 법 조문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 이 기산일 구성에 대한 것들은 특히 그 예산 배정과 관련돼서는 예산 배정은 여러 가지 행정 지원과 관련되는 절차 중에 여러 가지 절차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활동 기산일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게 저희 해수부의 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주 4.3 사건 관련되는 위원회나 또 과거사의 위원회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조문이 지금 기존의 특조위의 특별법과는 그 법 조문이 다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2015년 1월 1일이 구성일이고 그다음에 기산일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 6월 31일이 활동 기한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특조위원장이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법 시행이 지금 뭐 법의 명문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행일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에는 구성을 마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일에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 위원장도 대통령부터 임명되지 않았고 저희가 임명된 게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1월 1일 그 당시에는 그 상임위원들 몇 사람이 이제 설립주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저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조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시작한 게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조사관들이 충원이 되고 그 조사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저 해수 차관님 말씀은 조사위원회의 성격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다른 법 사례를 좀 봤습니다만은 진상규명 조사가 가능해진 인적 물적 기반이 갖춰진 게 사실 8월 4일입니다. 아직 임명장도 안 받고 구성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유권 해석 요청받은 적 있나요? 예, 없습니다. 해수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유권 해석은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저희가 법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명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명확하지만은 그 전담 기관이 특조위는 지금 반대하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법제처에다가 의뢰해서 그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해석이 다르면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게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님,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을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만은 요청한다면은 저희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도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관련 부처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예. 신고리 556호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부지 안에 10기라고 하는 원자로가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신기록을 우리나라가 갖게 됐습니다. 최근에 강도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요. 총리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죠.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고리를 보십시오.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후쿠시마 사고도 여러 개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기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그 주변은 30km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리 부근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 고주입 폐기물을 우리나라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거 총리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임시 저장하는데 고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용 해결료 그 저장 수조는 압력용이나 경락 건물에 둘러싸이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에 비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만약에 테러나 미사일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 이건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후쿠시마도 그런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 사용 해결료가 600톤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리에는 지금 2,153톤, 4배나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 발생 시에 요오드 주변 긴급 투약을 위해서 요오드가 얼마나 배치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길게 질문 못 하겠습니다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수 호기에 대해서 이제 2017년 말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해서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한꺼번에 방치할 문제. 위원님의 안전에 관한 염려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그 매 원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원전 더더구나 이제 또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그 안전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